안녕하세요. 기독교 세원과 문화 최태영 교수입니다. 우선 인사를 한번 하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우리 기독교 세원 수업은 학교에서 만든 교재에 대한 PPT를 가지고 녹화를 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곰캠이라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제가 녹화하는데 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파워포인트를 설명을 해갑니다. 자, 제가 마이크 살 때까지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이제 우리 6교시, 7교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 첫째가 세계관을 분별하라. 둘째가 세계관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가. 셋째가 어떤 세계관이 바람직한가. 먼저 이제 세계관이 무엇이고 세계관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세계관을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그런데 하여튼 세계관이라는 건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어떤 파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기본 틀이죠. 기본 우리의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은 어떤 경험적으로나 어떤 논리적인 학문으로 완전히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기독교의 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불교의 열반이라든지 이런 게 딱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믿죠. 종교적으로 믿는 거죠. 이런 게 대부분 그래서 세계관은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세계관이 꼭 종교만은 아니고요. 정치 이념들도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종교와 이념 속에 뿌리내린 이제 근본적인 신앙 또는 신념 체계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세계관이 바람직한가. 이걸 하나씩 세 소제목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관은 다양하다. 이 보시는 너무 글씨가 작은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연필로 이렇게 종교와 신화가 우선 세계관을 만들죠.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런 다양한 종교나 신화 체계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만들죠. 또 세계관에는 이제 근대 이후에 이런 정치 이념 체계들이 있죠. 계몽주의, 이성만을 믿자는 계몽주의, 그다음에 보수주의. 지금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정치 이념할 때 이제 보수주의, 그다음에 자유주의는 보수주의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는 보수다 그러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함께 섞여 있어요.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고 보수는 전통적인 질서나 가치관을 중시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족 같은 질서를 중시하죠. 그다음에 사회주의는 사회 전체의 평등한 삶을 중시하죠. 사회주의, 민족주의, 우리나라 뭐 굉장히 강한 민족주의 국가죠. 전체주의는 어떤 지도자 밑에 하나가 통일되는 절대적인 체제를 말해요. 북한은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체주의에 가깝죠. 이런 세계관들이 있고요. 정치적인 세계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세계관이 있는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거는 우리 여러분 마블 영화 잘 아시죠?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만화에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영화에도 이런 세계관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한 예를 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관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이성적인 질서 이런 것을 이제 부정하고요. 오히려 비이성적인 측면,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어떤 감정, 어떤 사람들의 몽상, 꿈, 상상력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여태까지 나누었던 기준, 정상과 비정상, 어떤 표준과 어떤
비표준의 구분을 없애고 그냥 상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모든 가치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동성애 문제가 사실 그렇죠. 그런 어떤 논란에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나오면서 동성애도 하나의 인간의 욕망의 형태고 성적인 욕망의 형태고 그것을 어떤 것이 옳고 이성적이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그것도 하나의 큰 삶의 세계관을 형성하죠. 세계관의 융합 현상, 세계관이 서로 만나면서 섞인다는 거죠. 어느 세계관도 지금 오늘날 같은 사회는 더구나 다원적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정치 이념 또 종교 문화적인 관점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들이 만나면서 융합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과거의 조선시대 같으면 사실 유교가 모든 것을 대표했지만 사실 속으로 보면 샤머니즘이나 불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율곡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신사임당에 돌아가시니까 승이 됐죠, 불교에. 그렇게 유교 학자들도 유학자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일종의 내부적으로 조선시대에도 유교를 중심으로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내부에는 그런 다른 전통적인 종교들과 융합 현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자, 한 예를 책에 나오는데요. 이제 인도의 대학 캠퍼스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한 한국 선교사의 한 예인데요. 힌두교를 당연히 믿었죠. 많은 그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 힌두교 집안의 여학생과 이렇게 전도를 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여학생이 꽤 오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독교를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 학생에게 너만 믿지 말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같이 믿자, 기독교를. 그렇게 권유를 했죠. 그런데 여학생이 어느 날 막 달려오더니 자기가 기르는 개한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그러나 이 여학생은 여전히 힌두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개도 전 이제 이 윤회가 있고 윤회 모든 것이 이제 생명이 계속해서 죽고 살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윤회관을 힌두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굉장히 선해 보였대요, 개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를 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두 종교적 세계관의 융합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인도의 여학생은 힌두교의 윤회적 세계관을 가진 채로 기독교를 수용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힌두교의 이제 세계관을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힌두이즘에 대한 책을 보면은 또 이런 책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르마라고 그러더라고요. 힌두교에서는. 다르마 또는 목사, 다르마인데 이 다르마라는 게 우리가 달마대사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르마에서 나왔죠. 달마대사도.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어떤 자기의 그 업보, 자기가 이제 행한 것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업을 가져요. 열매를 가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의 운명이 되는 거죠.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카르마라는 것이 업이라는 게 그것을 가지고 그 운명을 끊임없이 이렇게 연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우주적인 어떤 어떤 흐름이에요. 질서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증명되진 않지만 이 힌두교인이라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문화적인 세계관 한번 볼까요? 지금 어벤져스 영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영을 한다는 어벤져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죠.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여기에 이제 일종의 스토리 속에 나오는 가상 세계관이 있어요. 여기 그것이 바로 평행우주론이라는 거죠. 여러 우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각 우주에 서로 연결된 여러 지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상력의 산물이죠. 지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데 그것이 과 동시에 과거의 상태에 또 미래의 지구도 공존한다. 그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과거는 지나가서 지금 동시에 거기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평행우주론이라는 것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이제 생각을 이 드라마에 넣은 거죠. 그래서 지구 0이라는 것은 빅뱅 이전의 세계. 말이 안 되죠. 빅뱅 이후에 당연히 지구가 생겨났는데 이 상상 속에서는 빅뱅 이전의 지구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스페어라고 하고 이제 어둠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갈란이라는 이런 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 616이 이제 메인 유니버스예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메인 유니버스. 그걸 프라이머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구 89947은 전 우주의 슈퍼히어로들이 모여서 코스믹 어벤져스를 결성했던 그 우주예요. 그 지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지구의 여러 상태가 이렇게 동시에 공존한다고 보는 그런 이런 세계관, 이게 바로 이제 평행우주론을 근거로 해서 물리학에서 가져온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든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세계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로 실제 이건 아니건 간에. 자, 그럼 두 번째, 종교와 이념 속에 뿌리내린 근본적인 어떤 신념. 여기서는 뭐 종교적인,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이념은 신념이라고 할 수 있죠. 독일어로 이제 그 세계관을 벨트안샤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직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독일어로는. 그러니까 이 독일어에서는 상당히 그 지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계관이 직관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감으로 잡는다 이거죠. 영어에서 월드뷰가 번역되면서 뷰라는 거 시각이 강조되면서 시각은 지성하고 연결되잖아요. 지성적인 측면이 강조됐지만 원래는 이 직감 이런 게 더 강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나 이념 속에 뿌리를 두고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신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배우는 거죠. 이런 신념 체계를. 그래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면 불교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면 교회에 매주 가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는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적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아무래도 그냥 이 현대적인 과학적 사고방식만을 또는 자본주의 세계관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세계관이란 말은 철학사에서 현대 철학자인 독일의 딜타이라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인간의 생생한 체험에서 생겨난 감정의 기초를 둔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세계관은 원래 감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선호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은 그게 하나의 세계관이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세계에 대한 이상적 관념과 규범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 중에 이제 딜타이가 얘기하는 거는 낙관주의, 그 다음에 또는 비관주의 이런 것도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봅니다. 특정 종교 이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종교에도 들어가는 거죠. 세계관의 차이는 어떻게 생기냐 하면, 딜타이에 하면 기후, 인종, 국가 형태, 시대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역사 속에서 형성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종교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역사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성된다. 세계관도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세계관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가. 이제 여기 1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세계관 내에도 갈등이 있다. 한번 보죠. 우리가 하나의 그 세계관, 뭐 예를 들면 내가 자본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건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적인 경제, 개인의 소유와 경제 활동은 자유다. 그것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예를 들면 이웃 사람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경제 활동에 실패해서 굶어 죽은 걸 봤을 때 그 자본주의 신념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 거죠. 또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일관되게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죠. 기독교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관이 사랑과 정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익만 챙기는 그런 신자들이 있죠. 제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은 뭐예요? 자기 세금과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정의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그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순종한다 그러죠. 이렇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격을 내 감정대로 내 어떤 이해관계대로 짓밟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에 있을 수 있죠. 유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군자라고 자기가 이제 서양 그 유교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다 군자를 추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서삼경 읽으면 군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인의예제에 따르지 않고 자기 가문의 영광, 가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선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당파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많이 있었죠.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게 심해져서 하여튼 결국은 몇 개의 집안이 그 모든 권력과 부를 장악하게 되고 매관매직, 돈 많이 가져온 사람한테 관직을 주는 거예요. 공정하게 시험을 봐서 관직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같으면 다문화 환경이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자를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이 부닥쳐요. 저도 민족주의자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문화를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죠. 우선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노동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근로자를 받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받는 거지 그분들이 오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싫다 그러면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저출산 고령화에서 인구가 감소되고 특히 젊은 노동력이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실업자가 청년 실업자가 많냐 하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고학력자가 됐잖아요. 인구의 70% 가까이가 대학에 2년제 이상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 좋은 일자리를 원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 200만 원 이상 받는 이런 전문직, 사무직, 뭐 이런 공장에서도 엔지니어 이런 거를 원하는데 이 소위 3D 업종의 일자리는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인구 감소 때문에 결국은 노동력이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2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10가정 중에 한 가정, 지금 2가정 가까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거죠. 그 중 많은 경우가 이제 그 아시아에서 온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어요. 한국의 환경이.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한 해에 우리가 출산이 한 지금 20몇만 정도밖에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혈통 중심의 민족주의 한계를 느껴요. 예를 들면 인구의 20, 30%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서 정착을 해서 같이 살아간다. 그럴 때 혈통만으로 한민족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우리 미국처럼 미국의 시민이고 것처럼 우리 한국의 시민이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혈통 중심의 민족주의가.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민족주의자도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도록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어떤 하나의 그 민족주의라는 세계관 가지고서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